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5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침수차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이 15시간 동안 이어진 전산장애와 관련해 대고객 사과문을 냈습니다. 매도를 못해 손실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한도를 80%로 확대했지만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출 한도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은 연소득과 DSR 규제에 막혀 LTV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5G 중간 요금제로 소비자들이 이동할 경우 하반기 실적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탈환했습니다. 2달 만의 탈환입니다. 주목할 포인트들 배성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도 일단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횡보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고 개인은 코스피에서 1,768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거래일 연속 매수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해당 어떤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의 거의 70%를 2차 전지주들이 견인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인플레 감축법 이슈 때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우려 이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의 최대 리스크는 역시 폭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증시에는 혹시 영향을 준 게 있을까요? 좀 집중호우로 각종 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피해 보상 신고가 들어가는 어떤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일례로 이 간밤에 접수된 침수 피해만 2,7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 침수 피해만 해도 3,00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손해보험주들의 이 주가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 3사도 또 이렇게 1%대 또 1%대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업종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산사태와 싱크홀과 같은 어떤 지반이 무너지고 또 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정비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철도 도로 시공업체인 특수건설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선 ENT 또 아스팔트 생산업체인 SG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집중호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은 잠시 뒤에 이민재 기자가 자세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투자자들 정말 발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주목할 업종, 배 기자가 또 들고 온 게 있죠.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료품을 들고 왔는데요. 코스피 전 업종 지수가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전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물가 상승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밀과 팜유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돌아서긴 했지만 또 다른 품목들의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거라는 기대에 어떤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유, 그러니까 유제품의 원료 가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낙농업계가 이 원유가를 리터당 50원가량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젖소 사료비가 좀 급등한 탓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떤 이 유제품을 중심으로 외식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육계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지금 육계 가격대를 보시면 지난 3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게 고공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할인 같은 경우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12%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곡물가가 다소 안정을 찾은 데 반면에 식품업체들은 가격을 이미 인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작황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가격을 좀 줄인상을 하고 있는데 집중 호우 탓에 이 추석 차례상 물가까지 꿈틀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농지 침수 또 병충해와 같은 가능성도 있어서 수확기인 배추나 무 같은 어떤 작물들의 수확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6월 1.6% 그리고 7월에 8.5%가 올랐습니다. 1년 내에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파른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자세하게는 채소류와 가실류가 25%,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부도 또 이 비상에 걸렸겠죠. 집중호우 또 태풍 등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새 종목이 하나 들어왔죠. HYTC 2차 전지 정비업체. 장비업체인가요? 장비업체라고 하는데 시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 주가는 공모가인 15,000원에 좀 미치지 못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시초가 이 공모가와 비슷한 15,8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 주 전에 코스닥에 입성을 했었고 또 같은 2차 전지 업종인 성일 하이텍에 비해서는 다소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내일 증시에서는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의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자료가 발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금 16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폭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의 어떤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 어떤 고평가 논란을 겪었던 소카가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기간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 공모 청약은 과연 어떨지 흥행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저녁에는 다소 굵직한 일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잠시 뒤에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언팩을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4, 또 플립 4 등이 새로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소카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정말 참패를 한 것 같은데 네. 내일 일반 청약 좀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이 좀 다소 비싸다는 어떤 관측이 있었습니다. 소카 네. 수요 예측에 참여한 어떤 기관 다수가 어떤 소카가 희망했던 공모가 범위 하단 이하를 써낸 것으로 전해지고 또 방금 전에 전해지기로 소카는 이 공모가를 희망가의 하단인 34,000원보다 17% 거의 한 6,000원 정도 낮은 28,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켓컬리랑 K뱅크 상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 유니콘 기업 아닙니까? 이거 결과가 좀 뜻밖인데요. 좀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냉담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상이 물론 당연한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반응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 유니콘 기업이나 또 IPO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반 공모 청약도 수요 예측 때와 같이 어떤 좀 차가운 반응이 이어질지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이 115년 만에 폭우로 침수차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사들한테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짚어봅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침수차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8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손보사 12곳에 일단 추정된 손해 피해 찬원 건수는 4,791건입니다. 거의 5천 건에 달하는데요. 네. 추정 손해액만 따지면 거의 384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손보사 그러니까 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4개 도용사 추정 손해액이 560억 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2019년 7월부터 2달간 이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전국 지역 추정 손해액을 좀 하루 만에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는 역대 4위 수준의 손해액인데 오늘 밤 폭우로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침수차 피해는 자연재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이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수 등
자연재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본인 차에 대한 피해를 좀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 손해담보를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예. 이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자차 담보 특약이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차를 주차장에다가 그냥 세워놨는데 갑자기 침수 피해를 당했다. 이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자차 손해담보가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피해자가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이후에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후에 만일에 혹시나 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이때 구입하기로 했다면 세금 감면 절차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피해 지역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한 다음에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서 첨부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보상은 다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과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이 주차장 침수 사례를 보면 지정된 공간에 주차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집 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이 없는데 예.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아니면 침수 등으로 인해서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에 주차, 운행 또는 불법 주차를 한다면 이 보상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열어서 이 빗물들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하지 않고 또 차량 안에 있는 물품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차값이 아무리 비싸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만일에 낮으면 보험 가입 한도가 일종의 제한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가 보상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시점 차량 가격은 보험 개발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종의 이제 내 차의 중고차 가격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상을 받게 되면 향후에 당연히 그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는 건 결코 아닌데 이런 점에서 업계는 좀 침수 상황에 좀 대처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손보 측 같은 경우에는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1, 2단 기어로 천천히 좀 통과를 하고 또 그리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 만일에 차가 멈추거나 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 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않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를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중고차는 안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침수차들이 또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고차 살 때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히 침수 차량을 사고 싶어하는 중고차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제 보험개발원에 이 카 히스토리라는 침수 사고를 조회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자차 보험을 이용한 것이나 이 본인이 수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만약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 잦은 소유주 변경이나 차량 검사를 하거나 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향후 침수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이 됩니다. 또 네. 이제 몇몇 중고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침수 차량을 판매했을 때 이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제 투자자의 측면에서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동차가 많이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사 손해율이 낮게 좀 유지가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됐는데 지금 이번 집중호우로 손해율이 좀 증가 추세가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자연재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재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호우로 만일에 손해액이 일정 수준까지 나오면 거기까지는 손보사가 보담을 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재보험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가 재보험사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그 손해액 한도 기준이 지금 기준 금액 같은 경우에 한 120
120에서 130억 원, 현대해상이나 뭐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억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보장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재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해 보면 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호우로 연간 기준으로 손보사 손해율은 한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처참한 침수 사태를 겪은 곳 또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데 이어서 침수 사태까지 덮치면서 15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장이 직접 대고객 사과를 했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정규 거래를 마감한 뒤 한국투자증권 앱 접속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시도해도 입력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먹통입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간외 거래 주문을 비롯해 오후 5시부터 거래할 수 있던 미국 주식 매매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 40분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합선이 발생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 측은 즉시 보조 전원을 가동해가며 합선 원인을 해결하려 했지만 복구에 실패해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력 공급을 완전히 끊은 채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내린 폭우로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건물 6층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에서 빗물이 넘쳐 본사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본래 호텔로 사용하려던 건물 구조상 야외 테라스를 타고 들어온 빗물이 5층 사무실과 아래층 3, 4층까지 흘러들어 직원들이 오늘 새벽까지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침수와 대형 전산 사고를 겪은 한국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정일문 대표이사 명의로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하고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복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모든 고객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만 전날 시스템 중단으로 문자 발송까지 막혀 상당수 투자자에게 사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늘 새벽에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내용을 밝히는 등 보상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접수받아 매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튿날 거래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장애라니까 굉장히 좀 뜻밖인데 네. 지금 뭐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 거래를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 중에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정일문 대표 명의의 대고객 사과문을 우선 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고 또 전산 환경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보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주문 기록이 있는 등 이 금융회사별로 내부 보상 기준을 따라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투자자 가입했다고 해서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IPO, 이 주식 공모 과정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해서 전산 장애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때 사례도 보면 제때 매도하지 못해서 입은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지금 한국투자증권 앱 이용자가 3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보상은 시간 내에서 제때 주문을 내지 못해서 이 길에 체결이 되는 등 이런 문제로 손해를 봤을 경우에 한해서 접수한 내역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증권사 전산 장애가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주 피해 일어납니다. 규모가 꽤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 장애를 겪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예. 이 거래 규모를 지금 보면 금감원에서 조사한 전산 장애 건수를 보면 2019년에 15건, 2020년에 28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제기한 전산 장애 민원 건수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나오는데 2019년에 241건이던 것이 2020년에 19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을 넘겼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100
39건에 달합니다. 전산장애가 특히 늘어난 시기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작년 1분기와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등으로 나눠보자면 뭐 SKIT나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처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었던 종목이 상장하던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청약 주식을 배정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덜 마련된 증권사들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이투자증권이 5천여 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한 것이 역시 이런 전산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이 전산장애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랑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증권사에서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유난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전산장애 중요성에 비해서 처벌이 매우 약한 게 현실입니다.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회사들을 보면 전산망이나 백업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실 어떤 유인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이 전문적인 거래 과정에 따른 이 전산 사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전산 장애를 좀 구분해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에 이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내에서 큰 사고이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내부 통제 등을 통해서 이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멈추는 이런 전산 장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MTS나 HTS 등으로 투자자들이 5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었던 2015년 7월에 당시 하나대투증권에서 발생한 6시간의 거래 중단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금감원의 특별검사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장애가 생기더라도 처벌을 받으려면 24시간 하루 이상 문제가 발생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중징계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이런 사고 직후에 사과문이나 보상 접수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입장만 밝혀도 투자자들에게 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인이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네. 전산 인프라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나 보죠? 증권사들이 분기당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전산 투자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일단 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제 전산장애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나 보면 온라인 증권사로 출발한 키움이나 토스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도 전산장애 민원이 1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 지금 몇 개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견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거래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매 분기에 수조 원씩 올해도 거래가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 정도의 수탁 수수료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이 돈을 정말 전산장애나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썼느냐 따져보면 작년까지 이제 국내 59개 증권사들이 이 전산 운용비로 집행한 비용이 전체 증권사에서 6,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벌어들인 거에 한 반절 정도를 지급한 셈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중요성에 비해서 증권사의 투자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프라의 문제다 이거네요. 네. 뭐 우리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증권사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고 투자자들이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결국에는 증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피해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제 본인의 매매 의사를 어떻게 표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거입니다.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이 온라인 주문이 막히더라도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일과 중이라면 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라도 대체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기록을 의무적으로 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만일에 주문을 아예 내지 못해서 나는 사고라면 이 주문 기록을 그래도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래 시간이나 거래를 하려던 시간 그리고 주문하려던 수량, 가격 등을 이제 기록을 해뒀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본인이 유리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산장애는 증권
증권사가 일단은 충분한 서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공개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걸 대비하지 않고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30-40분씩 매매를 또 못하게 된 그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이런 거래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스템이 그래도 좀 원활한 곳을 이용하는 게 우선이겠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의도한 그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는 그런 뭐 캡처를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담보 비율 LTV가 80%로 확대가 됐지요. 대출 더 많이 받으라 이런 건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집값에 이제 몇 %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이게 지금 LTV잖아요. 원래 이제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한 50-60% 정도 해줬었는데 이게 지금 80%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이제 중위 가격이 한 5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를 담보로 금리 4.04%에 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요. 연봉 4천만 원대까지는 규제를 아무리 완화를 해줘도 대출 한도가 전혀 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규제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연봉 5천만 원대 이하까지는 이 대출 한도가 단 1원도 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77.4%가 이 연봉 4천만 원 이하였으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이 규제 완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돼서 효과가 없다. 이 연소득하고 대출 한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LTV 이외에도 DSR이라는 지표를 좀 보게 됩니다. 예.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DSR 규제 대상에 모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나의 연소득의 40%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LTV는 완화를 했지만 DSR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묻혀버린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서울 소재 아파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LTV 80%를 적용을 했을 때는 주택 가격의 80%니까 약 7억 4천만 원 가량까지 대출이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되는데 예. 규제 완화 이전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도가 한 2억 1,700만 원 가량 정도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SR 규제를 또 마저 적용을 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한도가 다시 깎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출 한도는 LTV와 그리고 DSR을 각각 산출을 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잡기 때문에 이 LTV를 늘려줘도 DSR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특히 연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일수록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LTV 완화를 해줬어도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네. 그렇다고 또 DSR 규제를 풀어주면은 요즘같이 금리 상승기는 또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아서 이 주택 마련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데요. 이 정작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한 2, 3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심지어 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 역시 이제는 시중은행과 아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좀 상황이어서 정책 금융 상품으로서의 이점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좀 보시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한데요. 대신에 대출 한도도 그만큼 2억 원 수준으로 또 낮아서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LTV 완화라는 게 결국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일부 고연봉
연봉자들의 경우에는 좀 한도가 늘어난 효과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연봉 6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최대 한 2억 원 정도 늘기는 합니다. 예. 다만 집값이 7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모두 6억 원으로 동일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DSR 40%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대출 자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도 상한을 걸어둠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반감시켰다라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6억 원 한도 상한 조건만 없애도 지금보다 적게는 한 3,4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대출을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근로자들은 LTV를 완화해줘도 효과가 전혀 없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한도가 막혀서 어렵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기준을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시골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주택 구입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데요. 정책 연구 기관 중 한 곳인 KDI는 LTV 80% 적용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는데,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LTV 완화 방안이 여러 면에서 섬세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선 이 LTV 추가 완화 여부는 가계 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DSR로 인한 이 대출 한도 제약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소득 수준보다도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현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가 있어서 예. 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장래 소득 증가율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리스크는 또 금융회사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금융회사가 만약에 대출 금리를 또 높게 산정을 한다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보완책으로는 또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뭐 대출을 더해줄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면 해소될 문제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에 판매한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9.7%인데 오히려 기회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우리 돈 1,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단서가 붙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5와 EV6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 대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4.7%, 기아는 15%, 둘을 합쳐 전기차 판매 비중이 9.7%로 초기 시장 선점에는 악재가 분명합니다. 다만 과도한 위기로 보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 엘라베마 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가 들어섰고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들도 이제 막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맞추는데 조금 더 손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법안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차, 기아에는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20만 대로 제한했던 제조업체당 보조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친환경차 보조금 10년 연장, 중고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등 시장 활성화 요인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5G 이용자 수 증가가 이 실적을 견인한 건데 중간 요금제 출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의 올 2분기 매출액은 4조 2,899억 원, 영업이익은 4,59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4%, 16.1% 증가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KT의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더하면 이통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합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의 1등 공신은 단연 5G입니다. 6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2,4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813만 명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5G 서비스 가입자가 늘면서 이익도 늘어난 겁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른 중간요금제 출시는 하반기 실적 변수입니다. SK텔레콤은 월 5만 9천 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지난 5일 출시했고 KT와 LG U+도 이달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가와 고가, 5G의 양극단에 있는 소비자들의 중간요금제 이동이 이루어질 텐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4.2GB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중간 요금제 이동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또한 중간 요금제가 기존 LTE 이용자들의 5G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또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추세에 따라서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LTE 이용자들의 5G 전환이 좀 더 용이해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LTE 이용자는 4,700만 명에 달합니다. 5G가 상용화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5G 이용자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이렇게 통신 3사의 2분기 성적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투자 심리는 통신사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KT로는 자금이 몰리는 반면에 SK텔레콤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모습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6% 뛴 SK텔레콤.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던 매출도 오히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가는 시큰둥합니다. 3개월 새 약 1,420억 원을 팔아치운 기관은 오늘도 SK텔레콤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SK텔레콤의 주가는 9% 하락한 한편 경쟁사인 KT는 디지코 전환 기대감에 6% 상승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흐름이 엇갈린 SK텔레콤과 KT의 격차가 향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중간요금제를 도입해 하반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 첩첩산중으로 수급도 꼬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MSCI 편출 기준에 해당돼 이달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약 1,060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SKT 수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끼치는 부분이고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작용할 수 있다. 1년 텀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아니면 내년 8월에나 다시 검토가 되는 거죠. KT의 경우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45.9%로 외국인 비중 49%룰까지 여유가 있고 MSCI 지수에 편입돼 있지 않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내일 발표될 KT 2분기 실적은 물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5G 보급률을 이통 3사 중 가장 빠르게 늘려온 데다 추후 5G 성장세가 완만해지더라도 디지코 사업 성장세가 빈자리를 채워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증권업계가 금융투자라는 이름을 떼고 다시 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초대형 IB가 되겠다는 의지로 사용하던 금융투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본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하나금융투자가 하나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5년 하나금융투자로 새 출발한 지 7년 만에 다시 증권으로 돌아온 겁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사명 변경을 준비 중인데
신한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두 가지 중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름을 바꾸면 금융투자라는 이름의 증권사는 DB금융투자 하나만 남습니다. 증권사들의 이딴 사명 변경은 과거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내 금융사를 초대형 IB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회사 이름을 금융투자로 바꾸는 증권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나와 NH 등 금융주주 계열 증권사들의 금융투자나 투자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글로벌 IB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정작 국내 고객들에게는 증권사로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강화도 사명 변경에 영향을 줬습니다. 증권사의 해외 진출 시 금융투자는 벤처 투자 회사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증권사로 명확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베트남 BSC증권과 신사업 확대 업무 협약을 맺고 사명 변경 후 첫 번째 해외 사업 성과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증권 자체가 추구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리서치 조직을 활용을 해서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는 게 현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신남방 정책을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첫 발을 디디는 게 베트남. 수백억 원의 사명 교체 비용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강화해 국내와 해외 고객을 모두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게임사인 위메이드와 컴투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 IT 바이어부 신동호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위메이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 발표를 했습니까? 일단 위메이드가 이 독자 메인넷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인 이 위믹스 달러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이 경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에 맞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이슈도 있었고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위메이드는 위믹스 달러가 최근 이슈 논란이 있었던 테러와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믹스 달러는 테러와 같은 이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라 발행량만큼 USD 코인과 법정 화폐 등으로 담보를 받는 이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이 설계됐음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영국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We'll be issuing a stable coin called Wimix Dollar. Wimix Dollar will be issued on 100% USDC reserve basis. You can see on chain that the issuance of Wimix Dollar and USDC reserve are the same. 네, 이 위믹스 달러. 그러니까 결국 위믹스 달러를 사용하려면 자체 생태계가 좀 구축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자체 메인넷을 선보인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위믹스 달러와 더불어서 위메이드가 자체 메인넷이 위믹스 3.0을 다음 달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네.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기반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위믹스 3.0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이 다양한 참여 파트너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기획 단계부터 게임이나 탈중앙 금융 등 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유연하게 이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퍼블릭 체인을 목표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위메이드는 이제 진정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컴투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나 자체 메인넷을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보다 먼저 좀 출시를 한다고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메인넷인 이제 엑스플라 이달 중으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네. 컴투스의 자체 메인넷도 이 특징을 보면 유저 친화적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자체 메인넷의 안정성과 이제 확장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컴투스의 경우 이미 자체 토큰인 이 C2X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향후에 엑스플라로 전환이 가능하면서 향후 이 자체 만들었던 메인넷에 또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규찬 컴투스 USA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By next year, we'll have more than 20 titles launched on C2X. We have a metaverse called Come2Verse, where we already partnered with more than a dozen conglomerates in Korea.
네, 컴투스 메인넷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넷의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랑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더리움과의 이 호환성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이 최대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갖춘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상호 호환을 통해서 향후 이 엑스플라이 메인넷 활용성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특히 이 멀티체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또 그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향후 앞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 자체 메인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자체 메인넷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메인넷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외부 제약에서 자유롭고 좀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적인 플랫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 생태계 각종 블록체인 이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탈중앙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은 이를 또 유저들이 또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 또 게임 외에 여러 프로젝트를 확장을 해서 뭐 자신만의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게임을 넘어서 이 NFT라든지 뭐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뭐 메타버스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자사 메인넷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기반이 되는 코인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컴투스 엑스플라 또 이달 중에 선보인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좀 이 서학개미들의 시선을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학개미들이 기존에 보고 있던 기술 성장주가 아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들의 이 채권 시장 투자 소식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채권 쪽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 서학개미들의 미국 채권 순매수 규모 11억 1,1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이 앞선 달들에 비해서 확연히 좀 많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3월에 비하면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이 채권 ETF로 이 자금이 좀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티커명 ALQD ETF, 즉 아이쉐어즈 아이박스 투자 등급 회사채 ETF에 2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했고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 ETF에 투자를 했고 8월 들어서 순매수 상위 종목 3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채권 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ETF들이 좀 현지에선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24억 달러가 좀 유입이 된 이 ETF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쉐어즈 아이박스 투자 등급 회사채 ETF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만 이 이름에 있는 아이쉐어즈는 블랙록의 상품 브랜드입니다. 즉 블랙록에서 발행한 아이쉐어즈 브랜드의 ETF다 이런 의미인데요. 2002년에 상장이 됐고요. 운용 자금이 36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운용 보수가 0.14%고 티커명은 LQD입니다. 이 LQD의 3개월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6월을 기점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LQD의 3개월 수익률은 2.53%, 한 달 수익률은 3.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또 채권 ETF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LQD, 그럼 차별점이 뭘까요? 네, 이 미국 채권 ETF의 시조새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2년에 아이쉐어즈에서 이 첫 번째 채권 ETF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는 매우 안전하지만 낮은 수익률인 AAA 등급과 적당히 안전한 수익률인 BBB 등급 사이에 2,500개의 채권을 담고 있는데요. 회사채가 중심인 만큼 어떤 회사를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기업이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4위로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인데요. 신흥국보다는 좀 선진국을 위주로 회사채가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산업군으로도 살펴보시면요. 금융업이 3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헬스케어, 전자기술, 통신 등도 있지만 그 비율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따라서 북미 중심으로 선진국의 회사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도 비교적 버틸 힘이 있는 금융회사 위주로 담겨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험자산 회피 요소로 이 ETF가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만 들으면 LQD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들리긴 하는데 우려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우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주로 고정금리형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고정금리형 채권의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과 같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몇 번 더 오를 수 있고 자연히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